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강연의 내용은 확실성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일리아 프리고진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나눌 책은 이 스튜어트 카우프만의 이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책인데요. 자, 프리고진의 확실성의 종말은 이 시간과 결정론의 관계가 이 책의 주된 주제인데, 이 책은 카오스 이론과 비평형 통계역학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우프만은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책에서 진화의 과정을 이런 무작위적인 변이에서 출발하는 다인의 자연 선택만으로는 완전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카우프만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의식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조직화계에서 저절로 창발하는 질서라는 점에 두 분 모두가 그 현상에 주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저자의 주장에, 방금 설명드린 이 두 저자의 주장에 표준적인 과학계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 역학은 결정론적입니다. 미분 방정식으로 적힐 수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은 다 결정론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우변은 현재고요. 좌변은 미래입니다. 결정론적으로 이 수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미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우주가 일종의 미분으로 기술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의 정보로부터 미래를 향해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과정은 미분의 반대 과정이 적분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미분으로 기술되고 그리고 적분으로 움직인다라는 비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고전 역학의 결정론이라는 상상을 가장 극단까지 생각해 본 사람이 바로 라플라스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이 라플라스의 악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무한의 정확도로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모든 입자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제가 내일 아침에 커피를 마실지 우유를 마실지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내일 커피를 마실지 우유를 마실지는 우주가 탄생하는 빅뱅의 순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그렇다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우리의 무지의 한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과학자들이 이중진자라고 부릅니다. 더블 펜줄럼. 막대기 두 개를 그냥 나사와 볼트를 이용해서 연결해 놓은 형태입니다. 이 시스템이 보여주는 행동을, 오른쪽의 동영상을 보시면 정말 복잡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죠. 이 문제는 뉴턴의 고전 역학을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정되어 있다고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게 탐색한 연구자가 바로 기상학자 로렌츠입니다. 로렌츠가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해도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걸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로렌츠가 우리에게 알려준 나비 효과로 우리가 현재 과학자들이 이해한 것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라플라스의 악마가 만족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 모든 데이터를 무한의 정확도로 안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보를 무한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리아 프리고진이 재밌는 글을 남겼습니다. 뉴턴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그날 아침에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처럼 세상에는 처음에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우주를 구성하는 많은 시스템들은 거의 다 비선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이 위에 점을 2개 찍으십시오. 그리고 2점을 잇는 직선을 자를 대고 그어보십시오. 2점을 잇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선이 아니라 어떤 선으로라도 2점을 연결해라 라고 하면 2점을 연결하는 곡선의 개수는 무한계가 있겠죠.
이처럼 자연에는 선형 시스템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다 비선형 시스템이 모두 다라고 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비선형 시스템이 자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작은 차이가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미래는 하나의 외길이 아니라 여러 길로 존재하죠. 우리는 현재의 선택으로 이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엔 또 미래의 선택지가 여러 개 놓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제가 몇 번째 차선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말씀드릴 이야기가 고전 역학 그리고 통계 역학에서의 시간의 가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은 미분이 2번 들어가는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시간이 뒤집혀도 완전히 똑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미래로 가는 거고 어떤 게 과거로 가는 걸까요? 우린 모릅니다. 왼쪽이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동영상이고요. 오른쪽이 시간의 정방향으로 가는 동영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동영상을 보면 어떤 건 동영상이 시간의 정방향으로 가고 어떤 것은 시간의 역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는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왼쪽은 모여있던 그 유리잔이 깨지잖아요. 오른쪽은 깨진 유리 조각들이 천천히 모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물리학자라면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야 된다라고 파인만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입자 하나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시간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르는데 왜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이런 유리잔을 보면 시간이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답을 주는 물리학의 분야가 통계역학 혹은 통계물리학이라고 불립니다. 통계물리학은 티끌로부터 출발해서 태산을 이해하는 분야다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미시 상태 각각은 다른 미시 상태와 다른 확률로 구현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 통계역학의 근본 가정에 해당하죠. 동전이 100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동전 하나하나는 앞면이냐 뒷면이냐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전 1000개가 모여있는 전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미시 상태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1000번 해야 됩니다. 100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막 흔든 다음에 주머니를 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의 1000승번 사진을 찍으면 딱 한 번 모든 동전이 앞면인 사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전 1000개 중에 절반인 500개가 앞면을 보이는 사진은 모든 동전이 앞면을 보이는 사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자주 그 사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동전이 앞면일 확률과 절반의 동전이 앞면일 확률의 비율이 바로 저만큼 숫자입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의 숫자가 10의 80승 정도입니다. 우주의 원자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인 거죠. 동전이 100개, 1000개, 10,000개로 늘어나면 우리는 절대로 동전 모두가 앞면인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동전의 절반 정도가 앞면인 상태만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전의 절반 정도가 앞면을 보일 확률이 동전 모두가 앞면을 보일 확률보다 엄청나게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 그 슈레딩거 방정식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간단히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건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통계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엔트로피 공식이에요. 저 S는 K 로그 B W가. 볼츠만의 묘비에도 저 공식이 그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력학적인 엔트로피를 통계역학을 이용해서 처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사람이 바로 볼츠만이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왼쪽은 실험에서 측정 가능한 엔트로피고요. 오른쪽은 실험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왼쪽은 거시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른쪽은 미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거시와 미시를 잇는 다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조직화 인계성을 영어로 하면 Self-Organized Criticality고요.
저절로 다가서는 임계성,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임계성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다이어그램은 다들 익숙한 바로 물의 상전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기압의 세상에선 얼음인 고체가 언제 액체인 물로 바뀌고 액체인 물이 언제 기체인 수증기로 바뀌는지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마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뭔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의 왼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의 왼쪽 위 작은 부분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는 거리의 척도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척도를 바꿨는데도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물리학에선 척도의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가 이 많은 통계 물리학에서의 임계 현상을 보이는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거리에 척도가 없습니다. 모래를 하나하나 이 책상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작은 모래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언덕이 점점 가파라지겠죠. 그러다가 너무 가파라지면 제가 떨어뜨린 모래 하나 때문에 이 모래 언덕이 무너집니다. 모래 언덕이 야트막해지면 그 이후에 계속 제가 모래알을 떨어뜨리면 다시 또 경사가 급해지죠. 저절로 알아서 경사의 임계값을 향해 계속 다가서는 거죠. 최종적으로 도달한 임계 상태는 평형 시스템에서의 임계 상태와 똑같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로 척도가 없다는 특징이죠.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척도가 없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제가 우리나라의 주가의 변동을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몇 번 있었죠? 답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주가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면 그러면 폭락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는 20%가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폭락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그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두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인 카우프만입니다. 카우프만이 이 대멸종, 그 지구에서의 생명의 대멸종을 보는 입장이 사실은 저와 같은 통계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대멸종이 5번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5번이 어디일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세로축은 이게 멸종의 규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준이 없습니다.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공룡이 멸종할 때, 그때가 최근 5번째 있었던 대멸종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른 네 번의 멸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잘 모릅니다. 멸종은 어떤 외부의 효과에 의해서 촉발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멸종을 만들어내는 건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종들 사이의 관계인 거죠. 엄청난 규모의 눈사태, 산사태를 일으킨 원인은 모래알 하나가 아니라 그 모래알이 떨어지기 전에 그 아래에 있었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모래알들의 짜임이지 모래알 하나를 지목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고지는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에 기반한 통계 역학적인 시간 비가역성은 우리의 주관적 무지의 반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엄청나게 어질러진 방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방이 어질러진 방이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방 주인에게는 엄청나게 정교하게 특정한 규칙을 따라서 정돈되어 있는 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의 비가역성은 여전히 이 현실에서의 시간 비가역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이 이 프리고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 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제안하는 것이 앞에서 보여드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창발적인 질서에 주목합니다.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시간이 흐르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카우프만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은 처음 출발점이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표준적인 다윈의 진화론은 왼쪽 그림처럼 생각합니다. 이걸 진화의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카우프만은 무작위적인 변이에 기반한 왼쪽과 같은 모습보단 어떤 그 조직화된 자기 조직화계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그런 질서에 의한 진화를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면 카우프만은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큰 변화 없다가 어느 날 급격한 변화가 진화의 과정에서 생기고요. 급격한 변화 뒤에는 작은 변화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카우프만이 진화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프리고진과 카우프만 둘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시간의 화살 그리고 진화를 각각 이야기하지만 자기 조직화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질서의 창발을 강조하는 면에서 두 저자가 아주 묘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